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매달려도 못 푼 숙제를 저 젊은 친구가 홀로 앉아 끝장내버렸단 말입니까?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절대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었던 꿈의 기술, 냉매 없는 냉장고의 비밀을 한국인 청년 김강훈이 풀어냈기 때문이죠.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299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텅 빈 연구실을 지키며 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회사에선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예산조차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한다면 한다는 그 무서운 집념 하나로 전 세계 과학계를 기어이 무릎 꿇린 것입니다. 대체 이 이름 없는 연구원이 어떻게 전 세계가 오열할 만큼 거대한 기적을 일궈낸 걸까요? 대한민국 기술인의 자부심이 폭발하는 그 경이로운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한국을 살립니다. 저는 김강훈입니다. 삼성생활가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연구원이죠. 제 전공은 재료공학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사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입사 후 5년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곤 기존 냉장고의 효율을 겨우 0.3% 개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서류와 실으며 제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던 어느 날 연구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장님은 낡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물으시더군요. 펠티어 냉각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냉장고 개발, 자네가 한번 맡아보겠냐고 말입니다. 펠티어, 냉각대학 전공서적에서나 보던 이론이었습니다. 전기를 가하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반대쪽은 뜨거워지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냉매도 압축기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꿈의 친환경 기술입니다. 하지만 효율이 너무 낮아 상용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론은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소장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우리 삼성의 정신 아닌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1년 전 봄, 제 인생을 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젊은 연구원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기투합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증기 압축 방식을 끝내고 냉장고의 역사를 새로 쓰자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드는 데만 6개월이 걸렸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냉각 효율이 기존 방식의 겨우 30%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동료들의 눈빛에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 맞느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설계도를 펼치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배정받았던 50억 원의 예산 중 40억 원을 써버렸습니다. 성과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중간 점검 회의에서 소장님은 제 보고를 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며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종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실패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선영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빠에게 보여줄 그림을 그렸다며 기다리는 딸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제가 짊어진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며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존 재료를 아예 버리고 새로운 나노 소재를 직접 합성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 15시간 넘게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잊은 채 오직 나노 구조와 씨름했습니다. 가끔 집에 가면 이미 잠든 하늘이의 얼굴만 쓰다듬고 다시 연구실로 향하기 일쑤였습니다. 지친 아내의 표정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차올랐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번째 시제품에서 드디어 효율이 35%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팀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30번째 시제품에서 효율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40%의 벽은 거대한 절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2년차가 끝날 무렵 투입된 예산은 이미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소장님의 표정은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돈 먹는 하마라며 당장 치워버리라는 압박이 거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1년, 그때까지 효율 60%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을 해체하겠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60%라니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선배 연구원들은 동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강훈아, 이제 그만해라. 네 경력에 흠집만 날 뿐이야. 미친 프로젝트라고 다들 수군거리는 거 안 들리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아빠 얼굴에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늘 내일이면 온다던 그 거짓말 같은 약속에 지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묻더군요. 당신에겐 가족보다 냉장고가 더 소중해? 언제쯤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승진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냉매를 쓰지 않는 냉장고,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기술, 그것이 제가 연구원이 된 이유였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가 시작되자마자 추가 예산 지원이 거부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절망했습니다. 저는 67번의 실패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실패한 실험들 사이에 미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노 구조의 증착 각도와 온도 조건이 특정 구간에서 효율을 미세하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보세요. 여기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외치자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구소장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본사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예산은 전면 중단되고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박수진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난가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소장님, 방금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소장님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강훈아, 자네 그 말을 3년째 하고 있어. 회사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야. 문이 닫히고 팀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빈 연구실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내 나라 대한민국 기술인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그때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늘이 생일인데 케이크 앞에 아빠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아빠가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저는 혼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68번째 도전, 새벽의 정막을 깨고 나노 증착 장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변수를 소수점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각도 15도, 온도 320도,
마침내 새로운 소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 냉장고에 장착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5%, 40%, 45%.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치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연구실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급히 소화기를 뿌렸지만 타버린 냉장고는 이미 시커먼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데이터 로거도 파손되어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11년의 사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 57%의 기적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타버린 노트 대신 마음의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혼자서라도 내 손으로 기필코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저의 집념이 누군가에겐 무모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시작한 이 싸움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패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의 씨앗을 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저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냉장고의 잔해를 치우며 저는 결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삼성가전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 절망의 늪이더라고요. 237번의 실패.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제 젊음이 깎여나간 횟수이자 사랑하는 아내 선영이와 딸 하늘이의 웃음을 뒤로하고 연구실 불빛 아래서 끄역끄역 삼킨 눈물의 무게인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3시의 공기가 폐부를 찌릅니다. 연구소 전체가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 나노 증착 장비가 내뿜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처럼 느껴지는군요. 장비의 모니터를 응시하는 제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습니다. 각도 15도, 온도 320도, 머릿속에 각인된 그 미세한 수치들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린 11년의 세월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죠. 장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제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오고 입술은 바짝 말라들어가는군요. 드디어 새로운 소자가 완성됩니다. 타버린 잔해 속에서 건져올린 그 미세한 패턴이 이번에는 배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테스트 냉장고에 소자를 장착합니다. 전원을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숨소리만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화면 위에 붉은 숫자들이 깜빡이며 온도를 표시하기 시작하네요.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실험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영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떨리는 목소리가 빈 연구실에 힘없이 퍼집니다. 효율 측정 장비의 바늘이 꿈틀거리더니 50%를 훌쩍 넘어섭니다. 55%, 60%. 마침내 그 마의 벽이라 불리던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65%에 도달해 안정되는 숫자를 보며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11년입니다. 이 숫자를 보기 위해 제가 버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하지만 기쁨은 아주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장비 내부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구실을 찢어놓습니다. 당황해서 전원을 차단하려 손을 뻗는 순간
눈앞에서 거대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가 그토록 아꼈던 냉장고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뒤틀리기 시작하는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차가운 물줄기가 제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젖어버린 몸으로. 저는 타오르는 장비를 향해 달려갑니다. 불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성과가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인 겁니다. 불이 꺼진 연구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담긴 컴퓨터는 물에 젖어 먹통이 됐고 65%의 기적을 보여줬던 소자는 형체를 알 수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바닥에 고개를 쳐박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절규하는 제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장님이 들이닥쳐 이 난장판이 된 연구실을 보며 혀를 찹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군요. 박수진 연구원을 비롯한 동료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제 짐을 도와줍니다. 강훈 선배, 이제 그만 놓으세요. 선배, 충분히 잘하셨잖아요.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제 가슴을 후벼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연구소를 나옵니다. 11년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듯 밀려나는 제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강훈 씨, 오늘 하늘이 유치원 발표회 날인 거 잊지 않았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약속 좀 지켜줘.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군요. 쫓겨난 몰골로 발표회장에 들어서니 무대 위에서 율동을 하던 하늘이가 저를 발견하고 활짝 웃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빠! 달려와 안기는 딸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이토록 따뜻한데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만 매달려 왔던 걸까요? 하지만 선영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선영이가 서류 한 봉투를 건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은 냉장고 없이는 못 살겠지만 우린 당신 없어도 살아야 하니까. 이혼 서류, 그 글자가 제 눈을 찌릅니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제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제 곁을 떠나려 합니다. 저는 붙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밀려오는 고독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방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집니다.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우리를 지키는 영웅 아빠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저는 커다란 냉장고를 등에 지고 지구를 구하는 망토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하늘아, 아빠는 영웅이 아니라 실패자인데.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젯밤 폭발하기 직전 모니터에 기록됐던 그 귀괴한 파동의 수치들이 선명한 잔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전자가 특정 궤도를 돌 때 발생하는 초고효율의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제 머릿속에는 299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완벽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비로 낡은 창고 하나를 빌립니다. 퇴직금을 털어 중고, 실험 장비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드디어 미쳤다며 수군거립니다. 삼성에서도 안 된 걸 혼자서 하겠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먼. 그런 비아냥거림은 이제 들리지도 않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며 저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오직 나노 입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혼자서 장비를 수리하고 혼자서 소재를 합성하며 제 몸은 점점 말라가지만 눈빛만은 더욱 날카롭게 빛납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넘기 힘든 벽은 높기만 합니다. 소재를 정밀하게 깎아내
고가의 장비가 없으니 연구는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돈은 바닥나고 장비 임대료는 밀려. 독촉 전화가 빗발칩니다. 강훈 씨, 적당히 좀 해. 그러다 사람 죽겠어. 예전 소장님의 걱정 어린 전화에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회 게시판에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라마 교수가 나노 소재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강연하러 한국에 온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제 11년의 기록, 그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담긴 낡은 노트를 정리합니다. 영어 실력은 형편없지만 제가 겪은 299번의 고통은 언어를 초월한 진실을 담고 있을 거라 믿는 거죠. 강연 당일 저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강연장에 잠입하듯 들어갑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엘리트 과학자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꾀죄죄한 낙오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라마 교수 주위로 몰려듭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낡은 노트를 내밉니다. Please, just 1 minute. This is 11 years of my life. 라마 교수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봅니다. 제 눈에 서린 간절함과 미친 듯한 집념을 읽었을까요? 그는 무심하게 제 노트를 받아 넘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그의 표정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페이지, 100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길이 빨라지더니 이내 멈춰섭니다. 라마 교수의 눈이 크게 확장되고 그는 주변의 소란도 잊은 채 제 실패의 기록들을 탐독하기 시작하는군요. 강연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됩니다. 라마 교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당신 이 실험들을 정말 혼자서 다 한 겁니까? 이 237번째의 이 파동 구간,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 제 11년을 알아봐 준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제 실패의 가치를 읽어낸 것이죠. 라마 교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곳에서 100년 된 과학의 장벽을 부술 수 있는 거대한 보물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국인 연구원이 299번의 실패는 쓰레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가장 정밀한 성공의 설계도입니다. 그 찬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쫓겨난 연구원, 미친 촌놈이라 조롱받던 제가 세계 최고의 석학 앞에 당당히 선 겁니다. 라마 교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강훈 씨, 당장 짐을 싸서 미국으로 갑시다. 당신의 이 집념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제안을 듣는 제 뇌리에 가장 먼저 스치는 것은 저를 무시하던 차가운 시선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믿어주었던 딸 하늘이의 그림과 선영이의 슬픈 눈동자였던 겁니다. 이제 정말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11년의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뜨거운 연료가 되어 전신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라마 교수의 연구실은 제가 그동안 꿈꿔온 모든 것이 갖춰 완벽한 성지군요. 최첨단 나노 증착 시스템 앞에 서니 수원의 낡은 창고에서 중고 부품들과 씨름하던 지난 날들이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손때 묻은 낡은 노트만은 여전히 제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강훈 씨, 준비됐나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지도를 그릴 시간입니다. 라마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비에 전원을 올립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독한 집념이 하나로 뭉치는 경이로운 순간인 겁니다. 저는 237번째 실험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파동, 모두가 실패의 징조라며
고개를 저었던 그 찰나의 신호를 중심에 놓고 설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라마 교수가 제안한 다층 나노 구조 코팅 기법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제 갈증을 씻어주는군요. 매일 밤 화상회의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우리는 분초를 다툽니다. 시차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미국 연구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시간에도 제 자리는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미스터 킴. 잠은 언제 자는 겁니까? 동료들의 경탄 어린 질문에 저는 그저 빙긋 웃어 보입니다. 11명을 굶주린 사람에게 잠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제 눈앞에는 오직 75%라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숫자가 아른거릴 뻔입니다. 실험은 240번, 250번을 넘어 어느덧 299번째를 향해 달려갑니다. 효율은 70%의 벽을 뚫고 72%, 74%까지 치솟습니다. 연구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지나가던 교수들조차 숨을 죽인 채 제 모니터를 주시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라마 교수가 직접 들고 온 특수 코팅 물질을 적용한 299번째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그 작은 소자는 마치 승리의 메달처럼 제 손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제 11년이 이 작은 칩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운명의 전원을 올립니다. 냉각이 시작되자마자 온도가 수직 하강하기 시작하는군요. 측정기의 숫자가 70을 넘어 75, 그리고 마침내 76%에서 멈춰섭니다. 완벽한 안정화입니다. 1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냉매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인 김강훈이 만든 냉매 제로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연구실 안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미국 연구원들이 저를 껴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라마 교수 역시 제 어깨를 꽉 쥐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해냈습니다. 강훈 씨, 당신의 그 끔찍한 실패들이 결국 인류를 구했습니다. 그 찬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웅어리가 폭발하듯 무너져 내립니다. 쫓겨난 연구원, 미친 촌놈이라 조롱받던 제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켭니다. 한국의 선영이와 하늘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군요. 그러나 저는 전송 버튼 대신 라마 교수와 함께 집필한 논문을 네이처지 제출 버튼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과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이 제출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지는 역시 까다롭더군요. 수개월의 정밀 심사 기간 동안 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라마 교수가 있고 제 안에는 299번의 실패로 단단해진 무쇠 같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구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음이 울립니다. Nature, votre manuscrit ha sido aceptado para publicación. 승인입니다. 게재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11년입니다. 무려 11년입니다. 삼성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쫓겨났던 그 촌놈의 이름이 이제 전 세계 과학계의 성경과도 같은 네이처지의 정중앙에 박히게 된 겁니다. 라마 교수에게 전화하자 그는 수화기 너머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강훈,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이 이런 것이군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한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비웃던 동료들, 예산을 끊었던 임원들, 그리고 저를 나고자라 부르던 모든 이들이 경악에 빠집니다. 삼성 본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한 곳, 그리운 집으로 향합니다. 아웃사이더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가 모셔가려는 귀빈이 되어 고국 땅을 밟으려 합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반깁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지만 제 눈은 저 멀리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아내 선영이와 어느덧 부쩍 자란 딸 하늘이에게 고정됩니다. 선영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가슴을 적시는군요. 저는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그들에게 달려가 꽉 안아줍니다.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제 정말 약속 지켰어. 하늘이가 제 목에 매달려 엉엉 웁니다. 아빠, TV에 아빠 나왔어. 아빠가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래. 그 작은 목소리에 제 11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음 날 삼성 본사 대회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 저를 쫓아냈던 상무와 소장님이 단상 아래서 저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99번의 실패를 묵묵히 견뎌낸 대한민국 모든 기술인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한다면 반드시 해내는 민족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오열하며 지켜본 것은 단순히 냉장고의 효율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11년을 바쳐 지켜낸 진실의 무게이자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집념이었던 겁니다. 비웃음은 찬사로 바뀌고 조롱은 존경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연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냉장고를 만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 과학자 김강훈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서구 엘리트들이 꿈의 기술이라며 경외심을 담아 부르던 그 차가운 금속 칩이 지금 제 손바닥 위에서 기분 좋은 온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76%라는 경이로의 숫자. 이 숫자는 단순히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어야 했던 299번의 절망과 그 절망의 끝에서 피워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겁니다. 라마 교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쏟아내는 찬사들이 연구실 벽을 타고 흐르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됩니다. 아내 현주와 딸 하늘이가 활짝 웃고 있는 그 낡은 사진. 사진 속의 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장이었지만 현실의 저는 가족의 눈물을 먹고 자란 이기적인 연구원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안함이, 그 처절한 죄책감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가장 강력한 나노 입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챙겨 입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인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칩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11년 전 실패자로 낙인 찍혀 연구소를 쫓겨나던 그날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를 미친 촌놈이라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저를 대한민국의 보물이라 부르며 길을 터주는군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화려한 환영 인파를 지나쳐 입국장 구석에서 꽃다발을 꼭 쥔 채 서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현주야, 하늘아, 목이 메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하늘이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데 아이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11년의 하늘 눈 녹듯 씻어내줍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마디가 제가 없던 시간 동안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해주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냉장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편과 아빠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삼성 본사 대회의실은 발칵 뒤집힙니다. 전 세계 과학계의 성경이라 불리는 네이처지에 제 논문이 정중앙에 박혔다는 소식에 저를 내쫓았던 임원들이
단상 아래에서 저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던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99번 실패하면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모든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한다면 하는 민족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 속에서도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65%의 기적을 보았던 그 새벽의 폭발, 수원의 낡은 창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고독한 밤들,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오늘의 성공을 만든 가장 정밀한 설계도였음을 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조롱하던 이들의 고개는 낮아지고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드높아집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휠체어를 탄 노 소장님을 마주합니다. 제 집념을 믿고 끝까지 뒤를 봐주셨던 분이죠. 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강훈아, 고맙다. 자네가 내 노년의 마지막 자부심을 지켜줬어. 소장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는 비로소 11년의 사투가 정말로 끝났음을 느낍니다. 명예도 돈도 좋지만 진심으로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값진 보상은 없더라고요. 저녁 무렵, 저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식탁에 들러앉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한 우리 집 식탁입니다. 하늘이는 제 옆에 꼭 붙어서 네이처즈에 실린 제 사진을 신기한 듯 만져봅니다, 아빠. 이제 다시는 안 가는 거지?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하늘이 곁에만 있을 거야. 현주가 제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줍니다.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창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11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결합력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깊습니다. 299번 실패한 끝에 찾아온 300번째의 기적은 결국 제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연구원이 일궈낸 이 기적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내 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만들어낸 한편의 장엄한 대서사시인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전율한 11년의 집념, 그 뜨거운 사연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부심의 불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연구원 김강훈 씨의 11년 사투 어떻게 보셨습니까? 299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무릎이 깨지는 고통을 견디며 기어코 일어섰던 그 집념.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일궈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등 굽은 허리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름 없는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배우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피땀 어린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김강훈 연구원의 성공은 결국 어르신들이 물려주신 그 강인한 한국인의 혼이 증명해낸 쾌거인 겁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희생해 오신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과학 논문보다 위대하고 숭고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텨주신 그 세월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김강훈 연구원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집념 어린 영혼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